내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3%가 늘어난 604조 4천억 원입니다. 정부가 나라 살림의 규모를 사상 처음 600조 원 넘게 꾸렸습니다. 정부가 604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예산도 확장 재정 기조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씀씀이를 늘리다 보니까 내년 나랏빚, 그러니까 국가 채무도 처음으로 1,000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보다 이제 8.3%면 굉장히 증가율이 높은데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들리는 데 대해서? 뭐 확장 재정을 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없는 건 안타까운 아니죠. 거죠. 언론이 슈퍼예산이라는 어떤 단어를 쓴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써야 되는데 그저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제대로 지적을 해보자라는 건데 이거는 아닙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너무너무 제가 관심 있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급히 달려왔어요. 예, 예.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너무 놀랐어요. 예. 604조 초슈퍼 예산 대선 의식했나 1,000조 넘는 국가 채무는 어쩌려고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무슨 그냥 슈퍼 예산도 아니고 초 슈퍼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5년 새 200조나 급증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뭐 이례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일단 초슈퍼 예산 굉장히 제목이 강하죠. 근데 왜 초슈퍼 예산이라고 썼냐면요. 작년 재작년에는 슈퍼 예산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센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과거를 한번 보면은요. 2017년도도 슈퍼 예산, 2018년도도 슈퍼 예산, 이제 19년도, 20년도는 이제 막 초슈퍼 예산 그런 말들을 쓰는데 나중에는 그러면 울트라 초슈퍼 예산. 울트라 나오겠죠. 하이퍼 울트라 사이어인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측을 한다면은 네네. 우리나라 지출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GDP는 늘어나고 네네. 그렇다면 점점 우리나라 지출도 늘어나서 작년보다 늘어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그 정상 예산이 아니라 슈퍼 예산이라는 근거가 네. 작년보다 늘어났다라는 게 거의 유일한 근거거든요. 네네. 근데 세계일보를 지금 보니까 그래프를 보면은 증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증가율은 점점 떨어지는데 작년보다 절대액이 늘어났다라고 슈퍼 예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거죠. 만약에 내 연봉이 작년보다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올해 내 연봉이 슈퍼 연봉이다, 초슈퍼 연봉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비웃겠습니까? 왜 단지 정말 그냥 작년보다 늘었다 이 이유로 그냥 초까지 붙인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17년도, 18년도에도 슈퍼 예산이라고 언론들이 제목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7년도, 18년도 예산은 사실상 긴축 예산이었어요. 아 진짜요? 17년도 같은 경우는 경상 성장률보다 총지출 증가율이 오히려 더 낮았었고요.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사상 최대 흑자 규모를 나타낸 게 18년도였어요. 그래서 이 GDP 대비 국채 비율도 굉장히 많이 감소됐었거든요. 18년도는. 그렇게 GDP 대비 국채 규모가 감소되는 이례적인 해도 이례적인 긴축 예산을 편성해도 슈퍼 예산이라고 표현했던 게 대한민국 언론이었습니다. 매년 슈퍼 예산이었으니까 올해는 조금 다른 단어로 쓴 게 초슈퍼 예산인 거죠. 아니 그러면 확장 예산이라는 게 어쨌건 예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장 예산하고 이 슈퍼 예산이라고 쓸 수 있는 거하고 뭐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면? 정상적인 범위를 아예 벗어났으면은 슈퍼 예산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슈퍼 예산이라고 표현한 제목의 기사만 봐더라도 그 증감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거고요. 최소한 저는 확장 예산까지는 동의해요. 이 정상적인 범위에 있으니까 정상적 범위의 확장 예산은 맞지만 슈퍼 예산은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고용 예산, 청년 예산, 복지 예산 이런 게 이제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근데 이걸 두고 내년 대선을 의식한 무슨 선거용 선심성 예산 아니냐 이러면서 야당에서 매표행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예산안 나올 때마다 보도록 보면은요, 단 한 해도 빠짐없이 항상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다라는 말은 들어와요. 아 그런가요? 추경도 그렇습니다. 추경도 선거용 선심성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그것마다 다 그냥 늘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내용을 봐야죠.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것이 정말 선심성 매표 행위인가를 봐야 되는데 복지 지출 증가율을 보면은
이게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보다 내년도 복지지출 증가율이 오히려 더 적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런 거 거의 처음 봤어요.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네네. 정부 이후부터 단 한 차례도 총지출 증가율보다 복지지출 증가율이 낮아진 적은 없어요. 내년도는 정말로 그야말로 이례적인 형태로 복지지출의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은 것을 보고 선거용 선심성 굉장히 어색한 거고요. 우리가 요즘에 맨날 나오는 말이 뭐 현금복지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현금복지, 민간 이전 지출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민간 이전 지출을 보면은 전체 총지출 증가액 대비 민간 이전 지출 비율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가 더 컸어요. 그래요? 네, 그걸 보면은 뭐 민간 이전 지출 증가율이 더 큰 박근혜 정부 때는 그때는 선거가 현금복지란 없었나? 말도 안 나왔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아니 어떻게 이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도 네, 그 네. 총지출 대비 민간 이전 지출 비중이 박근혜 정부보다도 오히려 늘리지 못하는가가 아쉬운데 네. 이걸 가지고 뭐 선심성 예산이다, 뭐 야. 현금복지다, 뭐 선거용 예산이다라고 말하면 예산안을 분석이라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이번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면 더 예. 선심성으로 그러니까요. 더 많이 그럼 억울하지는 않겠죠. 그러게요. 뭐 저는 오히려 비판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슈퍼 예산? 왜 초슈퍼 예산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은 이 기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특종을 못하고 이렇게 낙종하는 것이 무섭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물 먹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낙종보다 그 물 먹는 거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 먹는 거 뭐냐면 다른 신문은 다 쓰는 거를 우리만 안 쓰는 거,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신문이 다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하면은 그냥 우리도 그냥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언론이 슈퍼예산이라는 어떤 단어를 쓴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써야 되는데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작년보다 늘었다. 작년보다 늘었으면 슈퍼. 아니 그럼 작년보다 늘지 않으면은 저는 노멀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항상 늘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늘은 정상 예산을 가지고 슈퍼라고 말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렇군요. 근데 또 이 기사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1,000조 넘은 국가 채무 어쩌려고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한국경제에서는 올해 신생아가 고교 졸업할 때 국가 채무 1억씩 짊어진다.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까지 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앞선 편에서 또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이 이야기를. 근데 그래도 혹시나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요 기사, 요런 내용의 이제 문제점을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국가 채무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들이 많이 관심을 쏟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일까요?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 채무가 위험할 때 어떤 언론에서 많은 기사 나오는 것이 아니라 500조 원대에서 600조가 될 때, 600조 원대에서 700조가 될 때, 900조 원에서 1000조 원 될 때 이런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큰일 났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은 양치 소년처럼 어쩌려고 그럴까라는 국가 채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GDP가 계속 증가하는 걸 할 때마다 국가 채무는 계속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 국가 채무의 어떤 성질, 어떤 다른 OECD 국가의 어떤 비교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절대 양이 늘었다라는 이유로 국가 채무를 비판하는 거는 정말 국가 채무를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닌 거죠. 그리고 뭐 1인당 국가 채무가 얼마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국가 채무 뭡니까? 국가가 채무자라는 얘기죠. 그럼 채권자는 누굽니까? 국채를 매입한 사람이죠. 국채를 매입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부분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채권자인데 채권자로 국채를 나눈 거예요. 채무자로 국채를 나누는 게 아니라 채권자로 국채를 나눴다는 것은 이건 성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네, 아우 참 그런데도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또 볼 때마다 괜히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까지는 걱정할 게 아니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기사를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오히려 이런 기사들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제대로 된 시각을
받게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재정 건전성은 걱정해야죠. 어떤 이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우리가 국가 채무를 어디까지 걱정해야 되는지 사회적 합의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히 국가 채무의 숫자가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 이런 식의 단편적인 보도는 오히려 진정한 국가 채무의 위험성을 오히려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보도가 오히려 국가 채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합의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재정 건전성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국채 이자 비용 네. 같은 경우를 보면은 13년도, 12년도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 GDP 대비 국채 이자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어떤 OECD 대비 국가 순위를 비교했을 때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OECD 국가 대비 순위가 오히려 더 좋아졌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나라 이후가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건 사실이죠. 재정 건전성 국채가 더 많이 는 건 사실인데 OECD 국가 비교했을 때 네네.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수준이 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수준이 차라리 상대적으로는 더 좋아졌다. 절대적으로는 나빠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대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는지, 절대적으로 얼마나 나빠졌는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복합적으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우리가 봐야 될지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저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뭐 저는 제대로 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 재정 건전성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제대로 지적을 해보자라는 건데 이거는 아닙니다. 아, 또 왜 이렇게 계속 쓰는 거예요? 대체 좀 경제 기자들 모아놓고 좀 강의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배우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다른 언론이 쓰는 것을 우리도 그대로 써야 된다라는 이 따라쟁이 이런 따라쟁이 보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참 오늘도 또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경제 기사를 보면서 좀 짚어봤고요. 경제 기자들이 여기 또 다 모여가지고 한번 강의를 들은 날을 기다리면서 네, 오늘도 감사드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